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노후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 드려봤더니 어르신들의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걸 공통적으로 집약을 해보니까 그냥 복 있게 살면 되지요. 이렇게 대답들을 하셨어요. 근데 복 있게 산다는 게 참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복도 있어야 되고 돈 복도 있어야 되고 또 자식 복도 있어야 되고 배우자 복도 있어야 되고 또 거처 걱정 안 하는 거처에 대한 복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의 평화와 같은 이너 피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들도 많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어르신들이 열거해 주신 것 중에 뭐 돈복, 자식복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복이 있다는 건 돈이 단순히 많다는 개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자식복이 있다는 건 그러면 자식이 여러 명인 거를 복이 있다고 하는 걸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담을 하신 첫 번째 사례의 어르신은 연세가 84세 되셨어요. 근데 돈도 많으시고 자식도 많으시고 이러신 분인데 뭐가 과연 고민이 되셔서 상담하셨을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할아버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력이 상당히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어린 나이에 혼자 서울에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셨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이 조금 모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할아버지가 집을 사셨대요. 아주 작은 집이었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작은 집을 사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그걸 가지고 작은 건물을 사셨대요. 건물을 사신 거에서 만족 안 하시고 또 열심히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좀 큰 건물을 사셨대요. 그렇게 이 할아버님은 정말 발로 뛰고 땀 한 방울 모아서 재산을 조금씩 형성해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 할아버님은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드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죠. 하는데 아니죠.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님은 결국 지금은 건물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건물이 평수가 100평이 넘는데요. 100평이 넘는 평수로 2층짜리 건물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여쭤봤어요. 어르신, 그 월세 수입이 혹시 얼만큼 정도 나오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100평이다 보니까 한 달에 2,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생활비도 하고 용돈도 하고 그리고 내 나이가 80이 넘다 보니까 주변에 경조사가 참 많아요. 그런 비용들도 다 이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뭐가 걱정이지? 돈도 이렇게 많고 건강도 어느 정도 있으신데 걱정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할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요.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들어가요? 할아버님 아직도 돈이 들어갈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애들도 다 크고 했는데 그 아들들이 문제예요. 아들들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툭 하면 할아버님한테 손을 벌린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이 예전에 아들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거나 할 때 그 돈이 필요할 때 대출 받을 때 할아버님 명의로 좀 대출을 해 주셨나 봐요. 아들 명의로는 아들들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안 되니까 할아버님 명의로 이제 대출을 해 주곤 하셨는데 그거 이자 아직도 못 갚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님 말씀은 그래요. 아니 선생님 내가 돈이 아예 없는 거면 아들들이 돈 좀 보태달라고 할 때 안 줄 수 있는데 아니 돈이 뻔히 있는데 애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줘요. 그러니까 주게 되고 그리고 아들들이 막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자기들은 일 하나도 안 하고 띵가띵가 놀면서 아버지한테 계속 돈 달라고 손 벌리는 거면 그러면 저도 또 생각이 달라졌을 텐데 애들 지금은 직장 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또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서 그럴 땐 저한테 또 손을 벌리고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 대출했던 이자도 아직 못 갚고 있는 데다가 가끔씩 목돈이 필요할 때면 손을 벌리고 있으니 선생님 저는 이제 그거 지금 아이들한테 돈을 대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어쩌다가 목돈이 필요해서 제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좀 보태주는 거 저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 매달 이자라는 게 저를 굉장히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르신이 한 달에 그 들어오는 월세가 2~3천만 원인데 그걸 가지고 이자를 내고 하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처음 그 진원지를 찾아가면은요, 이 이자 어르신이 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들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건데 본인 명의로는 이만큼의 대출이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원칙으로 우리가 정말 원칙으로 따진다면 이 비용, 이 이자 아들들이 내야 돼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부자 간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됐냐면 그 이자는 재력이 있는 월세가 2~3천만 원이 들어오는 그 아버지가 어쨌든 지금은 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할아버님이 나는 이거 못 내겠다 하시면 그거는 안 내실 수 있어요. 안 내실 수 있는데 할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 내가 내줄 수 있는 능력과 형편이 되니까 애들한테 다른 거는 못 보태줘도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하고 내주려고요. 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생님 제가 지금 뭐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정도 이자 내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건물은 갖고 있고 남들이 보면 무슨 뭐 건물주가 어떠네 뭐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지만 저는요 선생님 성격이 원래 어떤 성격이냐 하면요 무슨 고지서 같은 거 날라오면요 선생님 저는 그거 1분 이상 손에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성격이었어요. 뭐 1분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선생님 저는 고지서 받으면요 그날로 가서 다 납부를 해요. 뭔가가 옛날에도 할부라든가 이런 거 절대 안 했어요. 내 돈 갖고 내 돈에 그러니까 내 능력만큼 내가 능력 되는 거 안에서 내가 쓰면서 살았지 절대 빚을 내서 뭐를 하거나 이런 거 나는 싫었어요. 그거는 내 수준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빚을 내서 뭐를 해야 된다거나 할부를 해서 뭐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선생님 저는 내 능력 안에서 지불하고 받거나 살 수 있는 그것만 쓰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그 범위 안에서만 저는 정말 정직하고 소박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매달 이자라는 거, 또 나한테 빚이 있다 이 생각만 하면 선생님 저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큰 건물이 있으면 뭐하고 다 소용없어요. 나는 빚 없이 살고 싶어요. 게다가 나는 이제 84시라고요. 이제 내가 당장 내일 이 세상을 뜬다 해도 사람들이 아유 아깝게 돌아가셨네 이렇게 얘기할 나이가 아니라고요. 물론 더 오래 살고 싶죠. 근데 오래 살고 싶지만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나는 이제 생각해야 될 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빚이 이렇게 많으니 제가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었죠. 어떻게 마음 먹었냐면 이 건물을 팔아야겠다. 이 건물을 파는 이유는 팔아서 돈이 딱 생기면 그거 가지고 애들 빚 다 갚아주고 그리고 아들들한테 띄워줄 거, 아들들한테 넘겨줄 거, 남겨줄 거, 전해줄 거 조금씩 한 몫씩 띄워주고 그리고 나 살을 거 이렇게 딱 마련을 해서 나는 그냥 빚 없이 홀가분하게 살고 앞으로는 아들들도 돈을 이렇게 챙겨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알아서 살으라고 하면서 그냥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 가고 싶어요. 그게 내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팔겠다고 부동산에다가 내놨었어요. 선생님 마침 제 건물 안에 부동산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얘기했어요. 이거 건물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는 못 팔았어요. 물론 뭐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판 게 아니에요. 선생님 부동산에다 제가 팔겠다고 했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바로 당장 다음 주에 가서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아내하고 집사람하고 딸이 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얘기를 했죠. 아니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걸 팔았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팔고 난 그냥 홀가분하게 살고 싶은 거야. 아들들한테 계속 돈 때문에 얽매이고 빚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매달 이자 내야 되는 그런 압박 받거나 이런 거 싫단 말이야. 그게 난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처분해버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내하고 딸은 또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팔면 뭘로 먹고 사시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딱 듣고 보니까 아니 이거 팔면 나한테도 돈이 주어지니까 아들들 한몫 떼어줘도 나한테도 있으니까 난 그거 갖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내하고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냥 딱 내 마음 같으면 다른 상황적인 거 생각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딱 팔고 정리해버리고 싶은데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상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르신의 상담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건물을 파실지 아니면 계속 갖고 계실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우리가 같이 상담하면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80이 넘으시고 건물은 굉장히 부피가 크고 하다고 하면 덩치가 큰 건물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거를 팔지 말지를 결정하실 때 난 빚이 싫어서 팔겠어. 단순히 이 이유만 갖고 판다 안 판다를 결정하시기보다는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세금 문제가 조금 덜 부담스러울까? 요 부분 상속과 관련된 거 세금과 관련된 거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즉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셔서 팔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그럼 우리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거를 팔려고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요. 그냥 딱 그거 하나더라고요. 빚의 gun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거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거 팔아서 떼어주면 아들들이 더 이상은 나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르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팔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설계가 필요할까요? 라는 얘기였죠. 팔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나는 그거로부터 시달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팔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일단 중간 점검 차원에서 중간 정리 차원에서 집은 팔되 그 건물은 팔되 생활비가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좀 작은 규모의 걸로 옮겨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들이 대출받았던 그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는 게 어르신은 제일 스트레스래요. 지금 상황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자를 싹 처분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요거보단 좀 적은 규모이겠지만 매달 월세가 나오는 임대료가 나오는 그런 걸로 조금 옮겨가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보다 전문가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심리 상담 쪽에 초점을 두어서 살짝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지금 어르신은 팔겠다고 하시고 아내 되시는 할머니하고 딸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파는 거와 관련해서 아들들이 의견을 어떻게 얘기했다는 말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드님들은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할아버님 말씀이 아들들하고는 얘기 안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경제적인 거하고 관련했을 때 아들들은 그거를 의논할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들들은 내가 주는 돈을 갖고 계속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는 경제관념이 나보다 더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하고 내가 의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지금 할아버님이 집을 팔려고, 건물을 팔려고 생각하신 근원이 어딘가 보면 그 대출에 따른 이자잖아요. 그 압박감을 못 이겨서
지금 이 건물을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들들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뭘 얘기를 나누시냐면 건물을 팔까 말까 이거보다 내가 이만해서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집을 팔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팔까 말까 너희 생각을 다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의 심경을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이요. 집을 파는 문제를 가지고 건물을 파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해오셨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아까 왜 내 수준만큼만 쓰고 사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살아오신 분이냐면 조금도 남의 걸 탐내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버는 것보다 그 이상을 절대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집 사고 작은 건물 사고 큰 건물 사실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 어르신이 구두쇠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구두쇠처럼 모으기만 해서 이 건물을 사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베푸는 것도 상당히 많이 베풀어 오신 분이에요. 이야기를 이 어르신 이제 살아오신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하셨대요. 근데 사업체를 운영할 때 장애인 분들도 고용을 해서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게 직원으로 많이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도 많이 주어졌고요. 어르신이 그 해에는 다른 해보다 좀 많이 벌었다 하면 좋다, 나는 올해 좀 많이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처음에 올해 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번 부분은 직원들에게 또 나눠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분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장애인분들의 자제들이 학교에 들어가거나 할 때 그 등록금, 학교에 내는 비용들, 뭐 대학을 갔다 하면 대학 등록금 이런 것들을 이분이 그냥 전액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해줬대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 계시거나 독거 어르신들 계시면 그분들에게 후원 활동도 활발하게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 뵈면서 참 마음 따뜻한 분이시고 많이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많이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아들들한테 너무 많이 베푸셔서 문제가 됐구나. 어떤 문제냐면 아들들이 자립적이지가 못해요. 아버지는 내가 번 거 범위 안에서 쓰는데 아들들은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 얘네들은요. 땀 흘려서 모으려고 안 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하겠다고 해서 내가 대줬더니 그거 몇 년 못 하다가 이내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빚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주식도 하다가 이게 안 돼서 또 그 빚이 또 어마어마하게 돼서 그걸 제가 또 갚아준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할아버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문제예요, 선생님. 딸은 안 그렇거든요. 딸은 또 야무지게 잘 지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르신이 저희하고 상담하시면서도 계속적으로 건물을 팔고 싶어 하는 마음에는 미련이 계속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할머니랑 따님이 팔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 파는 쪽으로 마음을 잡숫고 계시기는 한데 그게 제 생각에는 해소가 된 거는 아니고요. 언제고 기회가 되면 내가 이거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르신은 삶에 대한 건물을 팔겠다, 건물을 정리하겠다 이 의미보다 나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삶에 대한 정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후에 지금 만약에 돌아가신다 해도 빚이 없는 채로 깨끗한 어떤 한 사람으로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또 어르신 생각에 또 지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달에 2천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이 들어온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어서 저는 그거로서 2, 3천만 원 들어오는 거에서 일부를 어떤 식으로 해서 분명히 이자를 갚는 거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하고 의논을 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어르신이 열심히 살아시는 분, 성실한 분, 또 능력이나 재력도 있으신 분 이렇다 보니까
아들들 지금 얘기 들어보면 거의 그 직장 생활을 하긴 하지만 경제관념이라든가 어떤 자립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르신이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하시기보다는 함께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르신도 내 판단을 100% 믿지 마시고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씩 결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되, 여기서 신중을 기하시라는 얘기는 시간적으로만 신중을 기하시려는 의미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꼭 조언을 들으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르신 주변에 이런 세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 여쭤봤더니 전무하세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을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알려드렸고요. 앞으로는 세금 쪽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꼭 연락을 하셔서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자문을 구하시고요. 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또 이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에는 전문가가 그쪽에 함께 방문을 해서 둘러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꼭 조언을 구하셔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보태어서 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할머님도 계시고 뭐 자녀들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으시지만 이 어르신이 어떤 측면에서는 앞에서 혼자 되게 무거운 짐들, 되게 많은 가족들을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무거운 선물 꾸러미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는 것처럼 큰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84세까지 살아오신 한 가정의 힘겨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어르신에게 제가 좀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 잘 살아오셨다고, 어느 누구도 어르신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은 베풀물 행사하시면서 수행하시면서 살아오시는 분들은 적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면서 많이 칭찬도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어르신이 그동안 앞서서 열심히는 하셨지만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은 경험은 좀 적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인정받고 싶으시고 토닥토닥 위로받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서 상담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잘 결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